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5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Bridging the Gap Between Heterogeneous Data, Multimodal Representation Alignment via Disentangl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멀티모달 러닝이며 세미나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멀티모달 학습과 멀티모달 데이터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델의 성능 저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인 Disentangled Learning 방법론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모달리티란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멀티모달 학습이라는 건 이런 모달리티를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왜 멀티모달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들은 단 하나의 데이터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의 감정 분석 문제인데요. 아래는 새로운 IT 제품을 소개하는 유튜버 영상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영상만으로는 이 사람의 감정이 고민의 상태인지 혹은 긍정이나 부정의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측의 텍스트를 같이 보면 이제 새로 소개하는 제품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각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정보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각 모달리티 데이터가 서로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는 픽셀 값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렬이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가진 이산적인 토큰의 나열입니다. 이처럼 각 데이터들은 형태는 물론이고요. 분포 같은 것들까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는데요. 이런 이질성을 무시하고 모델에 활용한다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성능 저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 간의 근본적인 이질성, 즉 헤테로지니어티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여러 접근법 중에서도 Disentangled Learning, 우리말로는 분리학습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낸 방법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멀티모달에서 분리학습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 모달리티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공유 표현과 고유 표현으로 분리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링컨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He is Abraham Lincoln 이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에서 정보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유 표현에는 두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 즉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의 예를 들면 미국의 16대 대통령과 같은 의미적인 정보들이 담길 것입니다. 반면 고유 표현은 데이터의 각자가 가진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의 고유 표현 공간에는 링컨의 수염이나 얼굴의 주름, 예를 들면 사진 속의 자세처럼 시각으로만 알 수 있는 특징들이 담길 것이고요. 텍스트의 고유 표현 공간에는 he is와 같은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나 영단어의 형태적인 특성 정보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통과 고유를 나누는 것이 분리학습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리학습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 ACM 멀티미디어에 게재된 논문인 Modality Invariant and Specific Representations for Multimodal Sentiment Analysis 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줄여서 미사라고 읽습니다. 미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리학습 개념을 멀티모달 감정 분석이라는 타스크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입니다. 네, 이 멀티모달 데이터의 이질성 문제를 공유와 고유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분리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네,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언어, 시각, 음성의 각 데이터를 두 개의 다른 공간, 즉 부분 공간으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모달리티가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투영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모달리티 인베리언트 공간은 세 가지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담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d it 이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다면 행복이라는 감정 상태가 말의 내용, 혹은 목소리 톤, 표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요. 이런 데이터가 이 공통 공간에 모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모달리티별로 존재를 하는 모달리티 스페시픽 공간은 각 데이터가 고유하게 가지는 정보를 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꼬는 말투나 미묘한 표정 변화와 같이 다른 모달리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공통과 고유 특징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면 이후 융합 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이고 정제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어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사 모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데이터, 언어와 시각, 음성, 모달리티는 인코더를 통해서 고정된 크기의 벡터 UM으로 변환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벡터 U는 두 개의 다른 인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유 인코더로 들어가는데요. 세 모달리티가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인코더를 통해서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한 벡터 HC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유 인코더로 각 모달리티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벡터 HP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총 6개의 표현 벡터가 나올 텐데요. 다음으로 이 벡터들을 융합하는 퓨전 단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퓨전 단계에서는 복잡한 메커니즘 없이 간단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6개 벡터 각각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벡터와의 관계를 학습해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담도록 표현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타스크를 수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는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이런 분리를 강제할까요? 미사의 전체 손실은 아래의 4가지의 손실 요소들의 가중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랑 베타, 감마는 각 손실의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스크 로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종 예측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는 측정하는 손실로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MSE를 사용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imilarity Loss, 유사성 손실입니다. 유사성 손실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로부터 추출된 공유 표현 벡터들을 공유 공간상의 한 지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Central Moment Discrepancy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줄여서 CMD라고 하고요. CMD는 두 데이터 분포의 평균, 분산, 외도, 첨도와 같은 통계적인 모먼트들의 차이를 계산해서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CMD는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온 공유 특징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손실이고요. 세 쌍의 모달리티 조합에 대해서 CMD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네, 다음은 Difference Loss, 차이 손실입니다. 앞서 유사성 손실이 공통된 특징을 잘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차이 손실은 반대로 특징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 손실의 목표는 이 공유 표현과 고유 표현이 서로 다른 정보를
포착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두 표현 사이에 직교성 제약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건 서로 독립적이고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정보가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효과를 줍니다. 네, 이 차이 손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약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안에서 이제 공유 표현과 고유 표현이 서로 잘 직교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텀이 이 텀이고요. 이를 통해서 공유 공간과 개별 공간이 서로 다른 정보를 담도록 명확히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와 고유는 잘 분리가 될 텐데요. 우리의 목적은 고유 특징은 모달리티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이제 모아놓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텀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텀은 이제 모달리티 간 고유 표현끼리 서로 직교하도록 또 만들어 주는데요. 이 이제 랭귀지의 특징 공간과 비전의 특징 공간, 그리고 오디오의 특징 공간, 이 세 가지를 모두 밀어내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두 제약의 합에 이제 squared Frobenius norm을 적용한 값이 최종 차이 손실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구성 손실입니다. reconstruction loss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차이 손실은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 가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델이 단순히 이 직교 조건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영벡터 같은 것들을 고유 특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구성 손실이 그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구성 손실은 분리했던 공유 특징 벡터인 HC 그리고 고유 특징 벡터인 HP를 다시 더해서 디코더의 원래 입력 벡터 UM을 이제 복원하도록 시도하는 보조 타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원본 UM과 복원된 벡터 UM 햇의 MSE 값이 최종적인 재구성 손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사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실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과제인 멀티모달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감정 분석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 모시와 모세이를 사용했으며 두 데이터셋 모두 유튜브 영상 속 발화 장면을 -3부터 3까지의 연속적인 감성 정수로 라벨링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유머 감지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테드의 유머러스한 발화를 모아놓은 UR Funny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이 데이터셋은 유머와 비유머, 이진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감정 분석 데이터셋인 모시와 모세이에서의 성능을 여러 모델들과 비교 분석한 것인데요. 평가는 크게 회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MAE와 상관관계 지수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accuracy 2와 accuracy 7 그리고 F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좌항과 우항을 나누었는데요. 좌항에는 부정과 부정이 아닌 것, 우항에는 부정과 긍정인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사는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당시에 소타를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미사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트랜스포머 퓨전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잡한 텐서 기반의 TFN이나 LMF와 같은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정교한 퓨전 메커니즘 이전에 분리학습을 통해서 양질의 표현을 이제 학습하는 게 멀티모달 과제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입증한다고 이제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감정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모달 과제를 수행을 또 해봤는데요. 이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함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유머 감지 과제에서도 기존 모델 성능을 능가하면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언어 특징 추출 방식에 따른 성능 차이인데요. 미사 모델의 글로브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다른 모델에서 벌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미사의 성능 향상이 벌트의 강력한 모델 덕이 아니라 효과적인 표현학습 구조 때문임을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사는 이제 공유와 고유라는 이진블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멀티모달 표현학습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미사 접근법에는 한 가지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모달리티가 타스크에 동등한 성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능력이 결국 비슷할 것이다 라는 가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점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약간 답을 제시하는 다음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논문 Decoupled Multimodal Distilling for Emotion Recognition, 줄여서 DMD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3년 CV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네, 먼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멀티모달 감정인식 데이터셋에 각 모달리티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건데요. 이 언어 데이터, 랭귀지의 성능이 다른 비전과 오디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DMD의 저자들은 이렇게 데이터 간의 성능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약한 모달리티, 비전과 오디오에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강력한 모달리티인 랭귀지에 의해 지배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DMD의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증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성능이 좋은 티처 모델의 지식을 성능이 낮은 스튜던트 모델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기법인데요. DMD에서는 언어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달리티의 지식을 음성이나 시각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달리티에게 전달해서 약한 모달리티의 표현 능력을 좀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DMD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처 디커플링인데요. 이전 미사 논문과 유사하게 각 데이터의 특징을 공유 특징과 고유 특징으로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미사보다 DMD가 조금 더 정교한 분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실 함수들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래프 디스틸레이션인데요. 분리된 두 공간 각각에서 모든 모달리티가 서로에게 선생님이자 학생이 돼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프 직류 기반의 직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D 모델은 크게 4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각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원디컴블 레이어를 거쳐서 특징 벡터 XM 틸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생성된 XM 틸다를 이용해서 호모지니어스한 특징 XM 커먼과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징 XM 프라이빗으로 분리합니다. 이 두 가지 벡터는 미사에서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한 특징과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특징으로 나눈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특징은 각자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식 증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호모지니어스한 특징들은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GD 유닛에서 바로 지식 증류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징들은 분포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 증류를 하기 전에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분포 차이를 줄인 다음에 GD 유닛에서 지식 증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파이프라인에서 각각 증류된 특징들을 융합하게 되고요. 융합한 벡터를 가지고 최종 과제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구조의 핵심 요소인 특징 분리, 피처 디커플링과 그래프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D는 미사보다 더 정교한 특징 분리를 위해서 세 가지의 손실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Self Regression Loss입니다. Self Regression Loss는 분리된 두 특징이 원본의 정보를 담고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인데요. 크게 Reconstruction Loss랑 Cycle Loss가 이에 해당합니다. Reconstruction Loss는 앞서 살펴봤던 미사의 Reconstruction Loss랑 텀이 비슷한데요. 이제 공유 특징 벡터와 고유 특징 벡터 두 가지를 결합해서 디코더를 통과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복원된 특징 벡터 x 프라임 m을 이제 원본 특징 벡터 x 틸다 m과 차이를 구해서 이제 reconstruction loss의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cycle loss라는 개념이 DMD에 추가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ycle loss는 복원된 특징 벡터 xm 프라임을 이제 다시 인코더에다가 넣게 되고요. 이제 이 xm 프라임을 다시 인코더에 넣게 돼서 이제 xm prt 프라임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 값은 복원된 고유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원된 고유 벡터와 원본 고유 벡터 xm prt를 빼서 이 값을 사이클로스의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델이 이게 모든 정보를 개별 특징에만 담아놓는 편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공유 공간과 개별 공간 모두가 원본 정보의 유의미한 정보를 반드시 학습하도록 강제하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진 러스입니다. 이 손실은 공유 특징 벡터가 같은 의미를 갖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미사에서는 이걸 유사성 손실로 정의를 하고 CMD 지표를 통해서 통계적인 유사도 기반으로 분포를 정렬을 했는데요. DMD에서는 태스크의 정답 레이블을 직접 활용해서 공유 공간을 의미론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가지 가설을 통해서 손실 함수를 정의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제 공통된 특징 공간에서 같은 감정, 같은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샘플이라면 어떤 모달리티에서 왔든 관계없이 유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진 손실은 긍정쌍은 가까워지도록, 부정쌍은 멀어지도록 해서 학습을 유도를 하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이제 코사인 모달리티 i와 모달리티 j에 대한 유사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로스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 긍정쌍에 대해서는 로스가 줄어들도록 설계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정쌍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제 로스가 커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문제에 이제 알파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알파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긍정상 유사도가 만약에 0.9인데 부정상 유사도가 0.89라면 이 모델은 학습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로스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적게 나오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이제 긍정상의 유사도랑 부정상의 유사도는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이제 갭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페널티 텀을 추가를 한 게 바로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공유 공간 내에서 감정 카테고리, 클래스 카테고리별로 군집이 명확하게 형성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마진 로스 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특징과 고유 특징 간의 정보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두 특징이 서로 직교하도록, 즉 이제 독립적이 되도록 만드는 직교성 손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미사에서 제안했던 차이 손실의 첫 번째 항과 동일한 아이디어이므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손실을 합쳐서 최종 분리 손실인 LDC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피처 디커플링 모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DFD의 그래프 증류 유닛, GD 유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모달리티 간 성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증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달리티가 성능이 강한 모달리티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걸 또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MD에서는 모든 모달리티가 서로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긴 하는데 이 지식의 강도는 이제 모델이 알아서 학습하도록 하는 이제 동적인 그래프 기반의 GD 유닛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GD 유닛은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노드들은 이제 언어나 음성, 시각과 같은 각 모달리티의 종류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엣지들이죠. 이 엣지들은 한 모달리티에서 다른 모달리티로의 지식 전달의 방향, 뭐 이쪽으로 가면은 L에서 V로 가는 것일 거고요. 그 증류 강도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W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 GD 유닛의 목적은 증류 오차 E와 증류 강도 W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모달리티 간에 이제 있는 성능 격차를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증류 오차는 한 모달리티 i의 예측값과 다른 모달리티 j의 예측값의 차이로 계산이 되고요.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모달리티 사이의 지식 격차를 나타낸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각 모달리티의 증류 오차를 모두 구한 행렬 E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인 증류 강도 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증류 강도는 다른 모달리티로의 지식을 전달할 때 가중치를 좀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한 모달리티가 다른 모달리티한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줘야 하느냐, 얼마나 강하게 지식을 전달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이 단순한 고정값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정값이 되면은 모달리티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정의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어떤 모달이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달리티의 예측 결과 그리고 특징 벡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동적으로 학습하는 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구현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증류 강도를 학습을 할 때 이제 예측의 결과값이랑 특징 벡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썼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의 결과값을 포함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이 예측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이제 특징 벡터를 넣은 거는 이 예측에 자신감 있던 이 예측에 근거가 되었던 벡터의 정보는 얼마나 타당한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GD 유닛에서의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이제 앞서 구한 증류 오차 행렬 E와 증류 강도 행렬 W를 이제 엘리먼트 와이스로 이제 곱하게 된 값에 L1 놈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DMD에서는 이 GD 유닛을 이제 공유 특징과 호모지니어스 GD와 헤테로지니어스 GD 각각 두 군데에 적용을 했는데요. 우선 호모지니어스 GD에서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공통 특징 벡터들을 입력으로 이용을 해서 지식 증류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헤테로지니어스 GD는 입력으로 사용하는 벡터가 고유 특징 벡터들인데요. 이 고유 특징 벡터들은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달리티별로 분포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식 증류 효과가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지식 증류를 수행하기 전에 이 각 모달리티에 대해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분포 격차를 먼저 줄여주고요. 줄여준 벡터 CPRT를 가지고 GD 유닛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식 증류를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DMD의 전체 증류 손실인 LDTL은 이렇게 허머지니어스한 GD에 대한 증류 손실과 헤테로지니어스 GD에 대한 증류 손실 두 가지를 합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DMD 모델이 이제 특징 분리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분리 손실인 LDC와 효과적인 지식 증류를 위해 이제 사용했던 LDTL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최종적으로 이 DMD 모델은 이제 두 손실과 태스크 손실을 합쳐서 토탈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탈 태스크 로스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민 에버리지 에러 MA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DMD 역시 모시와 모세이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감정 분석 이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이 두 데이터셋 모두 이전 소타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전 방법론이었던 미사랑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모시 데이터셋의 7 클래스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이제 미사의 경우 42.3%를 기록을 했지만 DMD의 경우에는 45.6%로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MD가 지식 중류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달리티 간의 성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미사의 아이디어를 한 단계 고도화시킨 것까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사랑 DMD는 결국에는 이제 공유와 고유라는 이중분리 프레임워크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 이중분리 프레임워크가 최선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다음 논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Triple Disentanglement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ultimodal Affective Analysis 라는 제목의 3D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미사와 DMD가 제시했던 이진분리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인포메이션 퓨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3D라는 공유 특징과 고유 특징을 분리하고 있는 이진분리 방법론에서 과연 이 고유 특징들이 모두가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 데이터의 고유 특징 안에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뭐 이런 미세한 떨림처럼 유용한 정보도 있겠지만 이제 단순히 주변 소음이나 이제 뭐 발음 습관과 같은 과제와 굉장히 관련이 없는 정보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이 둘을 구분 없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정보가 오히려 모델 성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D라의 이제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중 분리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공유와 고유 두 갈래로 나누던 특징을 이제 공유 특징, 그리고 효과적인 고유 특징,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고유 특징 이 세 가지로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측 시점에는 이 두 가지 공유 특징과 효과적인 고유 특징만을 이용을 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을 해보자 라는 게 이 3D라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D라의 전체적인 구조는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디센탱글먼트, 피처 퓨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미사랑 약간 유사한 흐름을 가지기는 하는데 피처 디센탱글먼트 모듈 쪽은 거의 새롭게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는 각 모달리티의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모달리티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Shared Transformer Encoder
거쳐서 특징 벡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자는 이 Shared Transformer Encoder 과정을 통해서 모달리티의 고유한 특징들은 보유가 되면서 이제 특징 벡터 간의 암묵적인 정렬이 이루어져서 분리 과정이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피처 디센탱글먼트 단계에서는 이 특징 벡터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랑 효과적인 고유 특징, 그리고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처 퓨전 단계에서는 분리된 특징 중 이제 공유 특징 R 스타와 이제 그 효과적인 고유 특징 R 교집합 U 이 두 가지를만 사용을 해서 최종 타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 구조의 핵심인 피처 디센탱글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디센탱글먼트 모듈은 궁극적으로 입력 벡터 x 햇을 이제 공유 특징인 R 스타와 효과적인 고유 특징 R 교집합 U 그리고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인 U 스타 이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삼중 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Dual Output Attention 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라벨 연관 특징인 R과 모달리티 고유 후보 특징인 U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라벨 연관 특징 R을 다시 모달리티 고유 특징과 연관이 있는 R 교집합 U와 그리고 공유 특징인 R 스타로 나눠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달리티 고유 특징 U를 쿼리로 그리고 라벨 연관 특징 R을 키로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라벨 연관 특징 사이에서 모달리티 고유 특징을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텐션 스코어가 낮다라는 것은 쿼리와 키가 큰 차이가 없다, 큰 연관이 없다. 즉 이제 모달리티 고유 특징인 U와 라벨 연관 특징 R이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높다는 것은 모달리티 고유 특징 U와 라벨 연관 특징 R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얻고자 했던 값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공유 특징 R 스타는 어텐션 스코어가 낮은 벡터를 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소프트 max가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달리티 고유 특징과 연관이 있는 이제 라벨 연관 특징인 R 교집합 U는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벡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듀얼 아웃풋 어텐션 모듈은 이제 하나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나서 낮은 걸 원하는 벡터와 높은 걸 원하는 벡터 두 가지를 각각의 밸류를 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공유 특징 R 스타와 고유 특징과 연관이 있는 라벨 특징인 R 교집합 U를 계산하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달리티 고유 특징을 이제 모달리티 고유 특징 U를 하나는 공유 특징과 연관이 있는 R 교집합 U와 그리고 하나는 연관이 없는 고유 특징 U 스타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R이 쿼리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모달리티 고유 특징인 U가 키로 사용이 됩니다. 쿼리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어텐션 스코어 값에 밸류를 취해서 R 교집합 U를 그리고 1 어텐션 스코어 값에 밸류를 취해서 순수한 고유 특징, 그러니까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이 되겠죠. U 스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순수한 고유 특징이라는 건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얻고자 했던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각각 얻은 효과적인 고유 특징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에버리지를 해서 최종적인 효과적인 고유 특징 R 교집합 U를
얻도록 모듈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델이 각 특징의 역할을 제대로 학습하도록 이끄는 손실 함수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학습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세 가지 과제 손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감정 분석 손실인 태스크 로스를 먼저 보면은 이제 리그레션 문제의 경우에는 MSE를 사용하고 있고요.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은 여기서의 y 값이라는 거는 다른 이제 모델에서의 로스와는 다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유 특징 R 스타가 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효과적인 고유 특징 R 교집합 U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컨캣을 해서 이제 예측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모달리티 분류 손실인데요. 이건 고유 특징으로 분리되는 벡터들이 이제 모달리티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게끔 유도를 하는 텀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고유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그 예측에 효과가 없는 고유 특징이랑 효과가 있는 고유 특징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쳐서 이 이제 원래 왔었던 모달리티를 예측하는 이제 저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유 특징으로 분리되는 벡터들이 모달리티에 특화된 정보를 추출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상관 손실인데요. 이게 한번 필터링 된, 그러니까 그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측 과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징들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U 스타를 가지고 예측 과제를 수행을 해봤을 때, 정말 정답과 무관해지도록, 즉,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지도록 송실을 부여하게 되는 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효과적인 고유 특징인 유스타는 이제 실제 정답 레이블과 무관한 노이즈 정보를 담도록 명확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특징 벡터를 더 명확하게 분리하게 하기 위한 정규화 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사성 손실은 앞서 언급했던 미사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서 온 공유 특징들 R M1, R M2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이 같은 공간에 정렬이 되도록 이제 CMD 지표를 이용을 해서 분포를 유사하게 만듭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미사 논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성 손실은 특징들이 서로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손실인데요. 미사랑 DMD에서는 이거를 직교성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3D라에서는 이를 위해서 HSIC라는 이제 지표를 사용을 해서 두 특징 간의 독립성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HSIC 지표가 직교성보다 비선형 관계를 더 잘 포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직교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엄밀한 독립성을 강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HSIC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독립성 손실은 인터모달리티 손실 함수인데요. 이제 이 함수는 모달리티 간의 독립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손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언어의 효과적인 고유 특징과 이제 시각의 효과적인 고유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이제 독립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모달리티의 고유 특징들이 섞이지 않도록 이제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트라 모달리티 손실 함수입니다. 이 인트라 모달리티는 모달리티 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손실인데요.
이제 이 공유 특징인 R스타와 비효율적인 고유 특징인 이제 U스타를 이제 상호 베타적인 특성을 갖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U스타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예측 타스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벡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을 약간 밀어내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공유 특징이랑 불필요한 노이즈 같은 거를 분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구성 손실인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이제 다른 방법들과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벡터를 세 가지로 이제 다른 데서는 두 가지로 쪼갰지만 이번 이제 논문에서는 세 가지로 쪼갰기 때문에 디코더의 입력으로 세 가지의 벡터를 모두 합쳐주는 게 그냥 조금만한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스타 공유와 효과적인 고유, 그 비효과적인 이제 고유인 U스타 이 세 가지를 컨캣을 해서 디코더의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이제 손실 함수들을 가중합해서 이제 3D라의 모델의 최종 손실 함수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로스 토탈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로스 토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3D라 모델은 세 가지 벤치마크 과제로 성능 평가를 좀 수행을 했는데요. 미사, DMD와 마찬가지로 감정 분석, 그러니까 모시와 모세이, 그리고 유머 감지, You are funny 과제를 포함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다자 간의 대화에서 감정을 분류하는 감정 분류 타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과제를 통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이제 검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데이터셋의 개수를 참고로 가져왔고요. 네, 그럼 이제 감정 분석 과제 성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볼드체는 가장 성능이 좋았던 항목이고요. 이제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것들은 두 번째로 성능이 좋았던 항목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이 3D라는 이제 모시와 모세이 데이터셋의 모든 평가 지표에서 이제 기존의 모든 방법론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중 분리를 한 건데요. 이중 분리를 한 방법론들인데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이게 고유 특징 안에 섞여 있던 뭔가 비효율적인 정보를 이 3D라 모델이 잘 효과적으로 식별을 하고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중 분리를 한 모델들보다 더 이제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머 감지와 감정 분류 두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두 과제 역시 3D라가 모든 지표에서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제한된 삼중 분리라는 방법론이 특정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모달 분석 태스크에서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저자들은 제한한 방법론의 효과를 약간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베이스라인으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이제 어텐션 퓨전 두 개로 이제 구성된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shared transformer, ST는 shared transformer입니다. 이 모듈을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결국에는 다른 것들보다 회귀 성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특히 회귀에서 효율적인 정렬 효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센탱글먼트 모듈 DS를 추가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3D라의 성능 향상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력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이제 제한된 삼중 분리 메커니즘 자체가 핵심 기여를 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모달리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앞서 DMD 논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텍스트 정보를 제거하고 성능을 측정한 결과가 다른 모달리티, 오디오나 비전을 제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3D라에서도 텍스트 정보가 여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태스크의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교화 손실들을 이제 각각 제거했을 때도 전반적인 성능 하락이 관찰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손실 함수가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DMD와 3D라의 정교화를 수행한 모델과 수행하지 않은 모델 각각을 모시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서 특징 벡터를 TSNE로 시각화한 장표인데요. 이 TSNE 시각화 자료는 결국에는 정교화 손실을 역할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invariant 벡터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의 상단부터 보면 이제 정교화를 수행하지 않은 모델의 3D라 모델은 이제 공유 공간에 이제 위치해 있더라도 모달리티끼리 섞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교화를 수행한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 정보들이 공유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DMD 쪽도 보면은 정교화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들보다 정교화를 수행했던 게 조금 더 잘 섞여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는 이제 정교화 손실 없이 단순히 특징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효과적으로 표현을 잘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3D라의 논문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존재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모델 모두 결국에는 공통된 질문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멀티모달의 이제 이질성을 잘 해결하고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공통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이었던 미사에서는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이 특징을 이중으로 분리를 해서 융합 이전에 표현을 조금 더 잘 정제를 해보자라는 중요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MD에서는 이렇게 잘 이중으로 분리된 표현 벡터들이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각 모달리티별로 성능 편차가 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 증류를 해서 이제 성능이 강한 모달리티가 약한 모달리티한테 좀 지식을 전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중 분류에 대한 고도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라 논문에 대해서는 이게 이중 분리만으로 이제 충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삼중 분리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삼중 분리는 정말 공유 공간과 그리고 필요한 고유 특징,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고유 특징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타스크와 무관한 특징을 제거를 해서 정보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앞서 안내드린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